자, 그러면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이제 정말 또 따끈따끈한 네. 본인이 해설한 경기에 관한 이제 평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아, 사실 그 전에 손흥민 선수 공격 포인트를 마구 양산했던 네. 또 아스톤 빌라와는 또 4등, 5등 대결이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 아주 훌륭한 네. 또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낸 것에 대해서는 축하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빌라 토트넘전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리버풀 맨시티전 얘기를 해보겠는데 일단 초반에는 리버풀 팬들이 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리버풀 팬들이 야 이거 막 계속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리고 실점도 실제로 먼저 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후에 그 리버풀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전술 포인트나 이런 거를 뭐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그 리버풀 선수들의 그 실점한 이후의 어떤 그런 자세나 그런 기세를 보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느꼈다 싶었는데 뭐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그 리버풀의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맨시티가 지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뭐 계속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리버풀이 무시무시했는데 일단 초반에 리버풀의 불안감 그리고 그래도 경기 중반 이후부터 그거를 송두리째 또 바꿔버린 리버풀의 힘 이런 어떤 원인, 원동력에 대해서 이명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두 감독 다 좀 공격적으로 전술을 지향했던 것은 맞고요. 이 두 감독의 특징이 팩클라시코라고 부르죠. 네. 펩 가르디올라와 클롭 감독의 맞대결을 그동안 쭉 보면 뒤가 조금 불안한 한이 있더라도 압박을 통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두 감독에게 항상 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아, 그건 모두 강하다. 네. 그 의지는. 근데 그런 의지가 초반에 먼저 잘 먹혀든 건 전 맨시티였다고 생각을 했고요. 맨시티가 경기 초반에 경기 운영할 때 보면 백스리에 아케, 아칸지, 워커 네. 이 세 명의 선수가 디아스, 누네스 그리고 오른쪽 공격수였던 엘리엇 이렇게 네. 세 명을 정말 1대1로 수비하고 나머지 자원들이 다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구도를 펼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단한 이유는 사실 수비가 3명, 공격이 3명이면 당연히 공격이 3명인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수비가 아무래도 수적 우위인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숫자가 동등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제쳐질 시에는 그대로 뚫릴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리버풀이 코너 브래들리라고 하는 최근 오버래핑을 정말 잘하는 오른쪽 네. 풀백이 계속해서 두각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아, 이 경기에서도 브래들리 선수 굉장히 또 자신의 가치를 잘 보여줬어요. 네, 순간적으로 브래들리가 올라오면 그리고 이번에 선발로 나왔을 때 활약이 괜찮았던 소보슬라이가 또 침투를 가져가면 오히려 맨시티 쪽에서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해지고 적어지는 그래서 결국 사이 공간을 내주는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초반에는 꽤 모험수라고는 하지만 꽤나 위쪽의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경기 운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리버풀의 압박은 맨시티의 중앙을 뭔가 확고히 집요하게 틀어막는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압박으로의 전환이 초반에는 좀 늦는 경향도 있었고 중앙과 측면으로의 압박이 좀 분산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경기 초반에는 위쪽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올리기도 했고 중앙의 숫자 구위가 비교적 많이 확보가 되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은 역시 또 왼쪽 윙이 도쿠나 그릴리시가 아닌 훌리안 알바레스 여서였다고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실바와 훌리안 알바레스도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많은 만큼 조금 더 중앙의 숫자를 채워주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로드리 스톤스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의 연결 역시도 전반에는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압박을 할 때 우리 압박의 방향이 측면과 중앙으로 분산이 되고 또 전환 과정이 다소 늦을 때마다 우리 맨시티가 중앙 수적 우위를 통해서 리버풀의 수비 미드필더 사이를 뚫는 빈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나테가 리버풀은 못 나오다 보니까 콴사가 대신 선발로 나왔는데 초반에는 리버풀이 그래서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 브래들리는 전술상 꽤 많이 올라가는 네. 위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콴사가 코나테처럼 되게 넓은 범위를 막아야 되는데 코나테와 콴사의 속도를 비교하면 사실 콴사가 조금 더 느린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초반에는 아무래도 스스로 좀 조심스럽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면이 있었는데 맨시티가 그런 부분을 또 베르나르도 실바, 훌리안 알바레스의 움직임을 통해서 훌리안은 물론 킥이나 패스는 너무 아쉬웠지만 움직임은 초반에 좋았거든요. 맨시티가 이 리버풀의 오른쪽을 좀 위협했던 것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초반에 좋은 주도권으로 쥐게 된 이유로 이제 맨시티에게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리버풀이 그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원동력은 또 뭐예요? 그럼? 그 바꿔놓은 원동력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전반 중반부터 네. 일단 실점을 했기 때문에 리버풀에게는 압박을 해야 된다는 확실한 원동력
이 동기부여가 좀 생기게 됐고, 그리고 콴사나 브래들리 쪽에서의 수비 불안점이 전반 초반에 두세 번 정도 뚫렸던 이후로는 생각보다 견고하게 막았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도 스스로 좀 더 올라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맨시티의 측면보다 중앙이 오히려 조금 더 위협적이라는 걸 알았는지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버풀의 압박은 좀 더 상대의 중앙을 막는 방식으로 집요하게 간격을 좁혀서 기동력을 발휘했어요. 엔도 선수의 활약도 그 가운데서는 중요했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칭찬할 수 있는 선수가 엘리엇과 엔도인데, 엘리엇 선수도 워낙에 활동량이 많은 선수여서 상대에 대한 압박, 로드리나 어떤 스톤스의 볼 처리 혹은 수비 쪽에서의 볼 처리까지 방해하는 데 되게 많은 역할을 했고, 엔도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수익급 3선 미드필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번 경기 엔도가 보여줬던 수비력과 볼 회복 능력, 그리고 빌드업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드리도 이번 경기에서 워낙 대단한 클래스를 보여줬지만 리버풀도 엔도가 있었기에 중원 싸움에서 결국 맨시티에게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침을 튀기면서 칭찬한 네. 그 리버풀이 확실히 그 정신력이랄지 기세랄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원인의 하나는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맨시티에게는 하필 후반 초반에 나왔던 아케의 실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아케 백패스 미스였고, 그 과정이 실점도 실점인데 또 에데르송의 부상으로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오르테가도 좋은 골키퍼지만 경기 중 골키퍼의 부상 아웃은 당연히 이제 이 경기를 그것도 원정에서 뛰게 되는 선수들한테는 약간 팀 사기 저하나 순간적인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수, 부상 이런 점들이 겹치면서 게다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후반에 더 실수가 많아지고 뭔가 흔들리게 된 이유가 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맨시티는 뭔가 기세와 흐름이 꺾였고, 그렇죠. 리버풀은 클롭 감독 떠난다 발표한 이후에 정말 무서운 그 기세와 정신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맞물리면서 이제 맨시티가 주저앉아서 그렇게 계속 당하는 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야, 리버풀은 저걸 해내는구나.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1차 압박은 정말 리버풀 선수들이 지금 부상자가 많고 카라바오컵 첼시전에 120분을 뛰어야 됐고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이 쌓여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필드의 기세 또 동기부여에 따라서 정말 많이 뛰어주는 축구를 이번에 하지 않았나. 거기에 이제 리버풀은 살라 선수와 로버트슨 선수까지 결국은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살라 선수 등장하자마자 임팩트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이제 두 팀 모두의 아쉬운 점을 여쭤보면, 리버풀에서 가장 아쉬웠던 선수는 루이스 디아스가 맞습니까? 저는 일단 제일 아쉬운 선수를 꼽으라면 학포입니다. 학포요? 코디 학포는 아마 뛴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근데 누네스를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해줬어야 되는데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좀 애매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학포 선수가 저는 가장 아쉬운 선수라면 좀 꼽고 싶고, 루이스 디아스는 저는 오히려 리버풀이 전반에 사실 왼쪽 풀백이 조고메스였잖아요. 조고메스의 왼쪽 풀백에서의 역할이 사실 이번 경기 때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왼쪽 공격은 사실 루이스 디아스가 개인 능력으로 풀어야 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루이스 디아스가 나름 고군분투를 한 경기다라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움직임 자체는 대단히 파괴적이고, 진짜 임 위원님 말씀대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그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위력이 있는데 결정력은 좀 거기서는 결국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좀 실망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이죠. 결정력, 동료 활용, 그에 따른 마무리 판단. 이게 좀 아쉬운 선수예요.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가 고군분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려운 환경에서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상은 저는 그래도 꽤 괜찮게 보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평균 점수 내면 그렇게 나쁜 쪽은 아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분명 드러난다. 오히려 정말 나빴던 쪽은 좀 냉정한 평가지만 결국 코디 학포 쪽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누네스 선수를 그럼 뺀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소보슬라이도 이번에 선발로 활약이 좋았지만 도중에 뺐고, 누네스도 결국 되게 이르게 뺐잖아요. 요즘에 활약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이른 시간, 특히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도 누네스였는데 그런데도 경기 중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저는 이 선택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봤어요. 얼마 전에 다 부상해서 들어왔거든요. 살라가 선발이 아니었던 것도 프라하전에서 부상 복귀하고 이번이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선발로 뛰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였을 것이고, 소보슬라이가 일찍 빠진 것도 최근에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부상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관리를 했던 선택이라고 봤고요. 마찬가지로 누네스가 빠진 것도 누네스를 관리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버풀 선수들의 어떤 기용 방식이나 교체 패턴은 리버풀의 어떤 최근의 그 부상 문제, 선수들의 몸 상태를 고려한
것이어서 아쉽거나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더라도 이거는 아마 벤치에서 코칭 스태프에서 네.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의 결과였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임영철 해설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케빈 더브라이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브라이너가 저는 사실 선수의 마음은 되게 이해가 좀 돼요. 네. 그리고 팬분들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더브라이너를 이렇게 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드셨을 텐데 근데 펩 가르디올라의 선택도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후반전에 더브라이너가 분명 좀 많이 안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브라이너의 기준치를 고려했을 때는 패스 성공률이 저조한 네. 게임이었죠. 오히려 후반 되면서 리버풀이 중앙을 강하게 압박했을 때 위험 지역에서 볼을 운반하다가 뺏기거나 패스가 끊기면서 결국 더브라이너의 실수가 그대로 역습을 허용하는 일들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가 지금 더브라이너의 컨디션 그리고 아무래도 더브라이너가 있을 때 이 선수가 주요한 플레이메이커다 보니까 팀의 패스가 더브라이너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리버풀 압박의 표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더브라이너가 실수를 범한다라고 아마 펩 가르디올라는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리버풀의 압박을 좀 분산시키고자 또 더브라이너의 몸이 무거워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더브라이너를 좀 빼주는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 선택도 꼭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더브라이너를 대신해서 이제 필 포든이 결국 그 뒤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뛰었는데 그렇죠. 포든은 침투를 우선시하는 선수고 코바치치, 스톤스, 로드리가 그 이외 나머지 미드필더였거든요. 네. 근데 스톤스, 코바치치도 굳이 따지면 아무래도 아래쪽에서 좀 내려와서 플레이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올라가 있는 포든과 그 아래쪽에 있는 로드리, 코바치치, 스톤스의 어떤 그 간격이 결국은 잘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수 연결고리 역할로서는 역시 이후에 더브라이너 선수가 빠진 이후의 게임을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다. 그렇죠. 네. 근데 더브라이너가 아무래도 좀 압박에 고전했던 경기 내용을 후반에 보인 것도 사실이라서 계속 뛰었더라도 무조건 나았을 거란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요소도 있다. 네, 그러니까 애매한 판단이기는 한데 뭐 뺀 것도 이해가 가는 네. 동시에 또 더브라이너가 막상 없어서 더 안 풀린 면도 없지 않아는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네, 확실한 건 더브라이너에게 좋은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시티가 더브라이너가 잘해줘야 하는 이유, 그리고 결국 이 선수의 활약이 중요한 이유는 혼란 쪽으로의 어떤 키패스나 킥 때문뿐만은 아니고 이 선수가 가만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볼운반, 전환, 결국 빌드업에 기능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로드리도 정말 패스를 잘 풀어주지만 그 로드리와 최전방 혼란 가운데 있는 더브라이너의 주요한 역할은 결국 연결고리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함으로써 리버풀이 중앙을 강하게 압박했을 때 좀 고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맨시티 입장에서는 초반에 우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승점 1점에 그친 건데 네. 맨시티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을까요? 결국 저는 더브라이너의 이런 좀 아쉬운 평소보다는 좀 부진했던 활약도 꼽을 만한 이유라면 이유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측면 공격이 약화된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도쿠 선수를 넣어서 뭔가 해보려고는 했고 골대도 한번 맞히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도쿠 선수가 선발이 아니었던 이유는 부상 여파도 있지만 선발 카드로 도쿠가 나왔을 때 오히려 기대보다 요즘에 우려가 많거든요. 맞아요. 도쿠 선수가 동료 활용이 안 되고 드리블을 너무 끌면서 하다가 볼을 뺏기고 실수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결국 도쿠라는 선수 개인의 어떤 컨디션 판단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팀에도 안 좋은 영향들을 미쳤는데 그릴리시도 올 시즌 폼이 좀 떨어져 있고 풀백 워커의 공격력은 사실 많이 아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진 자체가 또 워커 선수를 뭐 3-2-4-1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네. 그리고 왼쪽 센터백 아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맨시티다운 어떤 풀백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들이 측면 공격을 지원해 줄 때도 워커는 배급도 또 오버래핑 했을 때 킥도 굉장히 아쉬운 편이고 또 아케 선수도 오버래핑의 활동 반경이나 공격에서의 마무리 영향력 자체는 큰 선수가 아니고 이걸 오히려 더 잘해주는 선수는 어쩌면 그바르디올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바르디올도 펩 가르디올라 체제에서의 첫 시즌은 실수가 좀 있고 심지어 그바르디올마저도 크로스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결국 좌우 윙들의 개인 능력으로 뭔가 풀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다는 건데 좌우윙의 오른쪽에 포드는 그 개인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지만 왼쪽을 뛰는 도쿠도 그릴리시도 아쉬운 편이고 이번 경기에 왼쪽 윙을 뛰었던 훌리안 알바레스도 터치나 킥에서 너무 실수가 많았어요. 측면이 이렇게 실수가 많으니까 리버풀이 가지고 있었던 코나테가 없는 리스크를 결국 맨시티가 경기 내내 잘 공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리버풀이 측면이 아닌 중앙 쪽으로 좁혀서 압박을 더 집요하게 걸었을 때는 그대로 갇히면서 경기 주도권을 리버풀에게 넘겨주고만 문제가 있었다고 봤거든요. 맨시티의 올 시즌 그 측면 문제는 지금 뭐 세 팀이 가열찬 승점 경쟁 플러스 골 득실 경쟁까지 하고 있는데 맨시티가 예년에 비해서 파괴력, 골 득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약간 아쉽잖아요. 올 시즌은. 근데 그 측면 문제도
그 문제와 좀 직결되는 것이 아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측면 쪽에서 좀 더 뭔가 잘 풀어나오고 풀백의 어떤 콤비를 통해서 윙과의 어떤 호흡들이 좀 더 측면 넓은 공간에서 잘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득점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그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중앙 미드필더의 움직임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팀의 성향이 좀 분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대 수비도 좌우로 넓어지기 때문에 혼란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엘링 혼란이 그동안 고립됐던 어떤 경기들 이전부터 쭉 있어 왔는데 그 문제점이 그래도 측면이 좀 더 맨시티가 살아난다면 분산되면서 좀 더 나아지는 환경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경기의 마지막 포인트는 반다이크 대 혼란의 그 대단한 1대1 승부. 네. 위대하고도 대단했던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반다이크 선수가 좀 더 대단한 걸로 결론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맞긴 막았어요. 반다이크가 되게 잘 막았고 혼란이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반다이크를 그렇죠. 어떻게든 이겨내서 왼발 슈팅 가져갔던 장면은 다른 공격수 같으면은 아예 슈팅까지 못 네. 갔을 확률이 높은데. 그것 또한 이게 혼란이기에 가능하다라고 네. 얘기할 만한 또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 끝에 두 팀은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네. 결과는 저는 아스날이 1일 천하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주 천하 정도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아스날은 앞으로 일정이 너무 험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맨시티 리버풀은 뭐 어려운 상대들이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저 FA컵 부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리그만 봤을 때 남은 일정들이 너무 좀 힘든 팀들이 많아서 그렇죠. 아직 뭐 우승한다 뭐 이런 설레발은 뭐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절대 안 치겠는데 어쨌든 이미호님이 생각하실 때는 향후 세 팀의 경쟁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은 일단 리그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은 더 이상 선두 경쟁에 있는 세 팀 간의 맞대결에 포함될 일이 없어요. 홀가분하시겠습니다. 좀 그립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와 아스날은 아직 맞대결이 한 번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전반기는 아스날이 맨시티를 이겼는데 이번에도 아르테타가 펩을 오히려 잡는 결과를 낼지 맨시티의 반격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근데 패배 맨시티는 이 후반기 요맘때쯤에는 정말 강하다. 대단하죠. 네. 리버풀전에서는 좀 못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1경기인가요? 뭐 네. 계속 무패잖아요. 그렇죠. 지금. 12월 초에 빌라전 이후로 계속 무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 통틀어서 네. 그런 어떤 기질이 또 올 시즌에도 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섭습니다. 맨시티는. 그리고 아무래도 전반기 때 아스날이 이겼을 때 하필 맨시티에 로드리가 없었던 경기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은 맨시티의 컨디션이 더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이 세 팀의 물론 추후 FA컵 일정에 따라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마지막 5경기에 이 세 팀 일정이 다 토트넘 울버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세 팀에게 또 손흥민 선수가 다 강하고 황희찬 선수가 뭐 리버풀에게는 워낙 강하고 맨시티에게도 황희찬 선수가 골을 기록했고 아스날에게도 사실 골을 기록했던 전적이 있거든요. 그 아스날전에서 원더골들도 있었죠. 그런 점들을 보면 이 한국인 선수들이 또 이 우승 경쟁을 하는 새 팀에게 굉장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뭔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싶은데 리버풀은 부상이 역시 변수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부상자들이 공백을 남긴 동안에 너무 많이 뛴 기존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부하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부상 문제에서 조금씩은 리버풀도 탈피하는 과정이기는 하죠. 네. 근데 알리송이나 조타가 돌아올 A매치 브레이크 이후부터나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네. 그 직전까지 어쨌든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 일정들까지는 여전히 리버풀이 신경 쓸 여지가 있다. 뭐 FA컵 맨유전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머지사리 더비 등이 굉장한 또 변수가 추후 일정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스날의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역시 매 시즌마다 있어왔던 4, 5월에 갑작스럽게 약해지는 그 징크스. 그냥 일정이 나쁘다니까요. 남은 일정. 네, 그리고 요즘에 정말 아스날 경기가 너무 재밌거든요. 사둘둘둘 전술에서의 그 하베르츠를 활용하는 능력은 저도 되게 감탄을 하게 되는데 네. 다만 지금의 이 전술 포인트가 아주 매력적이긴 하나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특히 감독들에게 1, 2주의 시간이 주어지는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는 이제 상대하는 팀들이 순위권이 어떻든 간에 대비를 좀 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아스날이 그때 한번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 위기가 생각보다 약할지 아니면 생각보다 그 전술에 대한 또 효과적인 뭔가 대비책이 상대 감독에게 뭔가 꺼내질지 이런 부분이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맨시티는 결국 측면 공격력이 좀 약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긴 하나 안필드 원정을 결국 지지 않은 것은 맨시티에게도 결과상으로 성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후반기에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맨시티가 역시 기대되는 면은 있다. 다만
측면 공격이 워낙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맨시티라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스날이 맨시티 리버풀을 득실해서 앞선다는 게 굉장히 정말 잊기 힘든 일인데 그렇죠. 올 시즌은 어떻게 그게 됐어요. 그런데 미세한 차이로만 계속 가면 아스날에게는 그래도 끝까지 희망은 있을 텐데 절대 설레발은 치지 않는다. 네, 그게 아스날 팬들의 아마 공통적인 신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임영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눠본 리버풀 대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임영철 해설위원님의 리뷰, 두 팀의 어떤 잘한 점, 잘못된 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